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위한 선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선거 나침반 진행을 맡은 오미영입니다. 청년 정치 이야기 이제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마련을 했는데요. 오늘은 선거 제도와 해외 사례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청년 정치의 미래를 모색해 보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죠. 먼저 청년 정치는 왜 퇴보하는가라는 책을 쓰셨죠. 저자이신 안성민 작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의 서복경 교수도 역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년 정치하면 이제 우선 떠올리게 되는 것이 청년 지도자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젊은 지도자들이 출연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먼저 안 작가님께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죠. 그 산나마린 총리하고 거의 비슷하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젊은 지도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대통령이 됐을 당시 나이가 만 39세였죠.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습니다. 뭐 핀란드 총리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올렉시 혼차르크 총리가 1984년생, 저랑 갑이고요. 그리고 뉴질랜드의 뭐 저신다 아던 총리도 1980년생, 그래서 80년대생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심지어 뭐 이제 40대 지도자가 이끄는 경우는 정말 많죠. 뭐 그리스, 아이슬란드, 스페인, 코스타리카 등등 30, 40대 정치인뿐만 아니라 지도자가 나타나는 경우 정말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요 선진국에서 주로 또 이런 현상을 볼 수 있다는 게 특징인 것 같은데, 이렇게 청년 정치인들이 젊은 리더로 등장하고 있는 어떤 그 배경, 이유를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실까요? 가장 먼저 꼽아야 되는 게 법이나 제도적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선거권이 없으면은 정당 가입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그러니까 19세 선거권일 때는 19세부터 가능했던 거고 작년부터 18세 가능해졌으니까 지금 18세가 가능해졌는데요. 실제로 다른 나라들은 정당 가입은 거의 제한을 두지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한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앞서 안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산나마린 총리가 있습니다. 핀란드. 산나마린 총리가 처음 기초의회 선거에 도전을 했던 나이가 23살입니다. 그러니까 정당 공천받아서 도전한 거죠. 그러니까 23살에 정당이 공천을 받아가지고 도전을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불가능하죠. 대학 재학생인데요. 우리 그렇죠. 나이로 보면. 예, 대학 재학 나이인데다가 후보 등록조차 못하거든요. 23세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그런 제도적 제약이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당 가입 연령 관련해서도요. 그 뉴질랜드의 저신다 아던 총리라고 하는 분이 지금 현직 총리입니다. 이분이 80년생이거든요. 그리고 37의 총리가 됐어요. 근데 이분이 뉴질랜드 노동당 가입한 나이가 17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얘기죠. 또 오스트리아의 제바스티안 쿠르츠 총리가 현직 총리인데요. 이 쿠르츠 총리가 될 때 31살이었어요. 근데 이 쿠르츠 총리도 17살에 오스트리아 국민당 당원 가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지만, 앞서 안 선생님이 지적하신 적도 있듯이 이 정도 5년, 6년 정도는 당원 활동을 하면서 정당 청년위원회에서 직책도 맡고 대표도 맡고 이렇게 해야지 유권자들이 후보가 나오면 선택을 할 수 있죠. 뭔가 평가 기준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당 가입의 제한에 대한 문제도 우리나라는 좀 고려가 되어야 되고요. 후보 출마 연령대에 대한 부분들도 좀 법적 제약으로 고려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이제 젊은 정치인들, 젊은 정치 지도자, 인재들을 발굴하고 성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것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을 하나하나씩 오늘 살펴볼 텐데요. 그 전에 청년들의 얘기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영상을 통해서 청년들의 입으로 이와 관련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정치는 청년들이 직접 자신의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년이 참여하는 정치요. 표면적으로 봤을 때 그냥 나이가 어린 사람들이 하는 그런 정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2030 세대가 추후에는 40대, 50대가 됨으로써 국가를 이끌어갈 그런 인재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인재들이 소리를 내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트렌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정치에서 그런 일도 일어나고 있고, 그냥 청년이 정보를 습득하는 게 빠르다고 해야 되나? 빠르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게 청년이라 생각해서 요즘 또 화제가 되고 있으니까 다들 정치 참여를 좀 많이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년은 이 나라의 뭐 주권자라던가 그런 게 아니었던 적은 없는데 어린 니네가 정치에 대해서 뭘 알고 어떤 의견이 있겠어? 라고 조금 약한 의견이라고 여겼던 반면에 요즘 들어서는 아, 니네도 이제 어떤 생각이 있고 의견이 있구나. 그리고 그 목소리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구나라고 인지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청년 정치에 필요한 거는 정치에 필요한 그러니까 현실을 좀 더 잘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외국에는 젊은 지도자들이 많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처럼 청년 정치에 계속 관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나라도 더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저희 지금 대한민국 사회가 더욱더 고령화가 돼가고 있는데 그 고령화가 돼감으로써 더욱 청년이 대한민국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할 텐데 그 중요한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청년 정치는 그 청년을 더욱더 빛나게 해줄 것이고 그러므로 청년 정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게 되면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 같은 나이 또래인 친구들이 정치에 좀 더 관심을 가지면 좀 더 좋은 나라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노력을 하면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난 그 청년들 보니까 그래도 미래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긍정적인 변화는 그런데 이제 기회에서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기회를 선거를 통해서 무엇보다도 이제 열어줘야 할 텐데 선거 제도와 관련해서 크게 두 가지 키워드가 언급됩니다. 나이 그리고 비용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나이와 관련해서 중앙선관위의 피선거권 제한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는 선거권 연령과 피선거권 연령은 동일하게 규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우선 그러면 현행 규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서 교수님께서 좀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고 또 얘기를 이어나가겠습니다. 예, 일단 대통령 선거 후보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만 40세가 넘어야 된다. 이것은 헌법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OECD 국가의 헌법을 쭉 둘러본 결과 헌법에 후보가 될 수 있는 나이가 명시되어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역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개정을 할 때 없어져야 된다, 이 조항은. 이런 얘기들을 많은 학자분들이 하고 계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직선거법인데 공직선거법에 기초의회 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국회의원까지 후보 출마를 하려면 25세가 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OECD 국가 기준으로 보면 대체로 선거권 나이하고 피선거권 나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선거권 나이하고 피선거권 나이가 차이가 지더라도 뭐 선거권은 18세인데 피선거권은 21세라든지 이 정도의 차이고요. 물론 이제 터키라든지 이런 나라는 25세 규정을 가지고 있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25세 규정을 가지고 있는 OECD 국가가 없지는 않은데요. 전반적으로 가장 많은 케이스 사례는 선거권하고 피선거권 연령을 같이 두는 경우가 더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신 내용 중에 정책적 결정 능력, 대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선거권 행사 연령보다 피선거권 행사 연령을 높게 정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안 작가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뭐 여러 주장들이 다 일리가 있다고 보여져요. 뭐 제가 청년이라고 무조건 낮춰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말씀하신 대로 나이에 제한을 둔 거는 또 그 나름의 이유는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다만 그 대의민주주의에서 피선거권이란 거는 사실은 그 헌법에서 갖고 있는 국민 주권에 대한 요청과 관련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선거권과 대표자로 입후보할 수 있다는 것, 이것 역시도 정치적인 기본권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나이로 제한하는 것 자체가 거시적으로 봤을 때는 맞지 않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물리적으로 나이를 낮춘다고 해가지고 뭐 드라마틱한 변화가 갑자기 일어나거나 그렇지는 않을 텐데 만약에 나이를 낮춘다 아니면 나이를 없앤다고 하면은 청년들이 이제 정치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 정도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이것이 분명히 청년들의 삶에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기폭제가 될 수 있겠죠. 그렇군요. 해외의 피선거권 연령을 다시 한번 좀 정확히 볼 텐데 대체로 어떻게 규정이 돼 있는지 서 교수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다. 예, OECD 국가 기준으로 제한을 해서 놓고 보면 가장 많은 유형은
선거권하고 피선거권 나이가 같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선거권과 관련해서 OECD 국가 전체적으로는 대부분이 18세고요. 오스트리아가 16세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스트리아는 선거권이 16세이기 때문에 피선거권은 18세가 해서 두 개가 차이가 나는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은 유형으로는 두 개가 차이가 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은 18세인데 피선거권이 21세라든지, 선거권은 18세인데 피선거권이 23세라든지, 또는 우리나라처럼 25세가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옆 나라 일본이 대표적인 경우고요. 예, 그런 이제 유형들의 차이가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사실은 어느 유형이 맞다 아니다의 문제가 아니고 대한민국 사회가 합의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저는 지금 18세 이상의 대한민국 시민들이 후보자가 되기에 특별히 어떤 뭐 능력상의 그 모자람이 있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후보자가 될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뭐 18세는 안 되고 그다음 26세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그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의적 기준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선거권하고 피선거권 연령을 같게 만드는 게 좋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네. 선거권이나 피선거권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역시 정당 가입 연령이 아닐까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사실 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2021년 5월 중앙선관위가 정당 가입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조정하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정안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이제 교실의 정치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또 우려가 있습니다만 안 작가님이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이 문제는? 저는 뭐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고요. 아까 교수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프랑스 자체는 그 독립적인 정당법 자체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아까 다른 나라도 아까 마찬가지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러다 보니 뭐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도 10대부터 정치를 참여했기 때문에 30대의 대통령이 될 수도 있던 거고요. 그리고 해외 정당들은 뭐 청년들한테 당비를 뭐 면제해 준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권한을 준다거나 하는 것처럼 청년들의 정치 참여를 오히려 독려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반대로 가고 있죠.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하면은 뭐 공교육에 문제가 생긴다, 혹은 청소년들은 아직 좀 미성숙하기 때문에 정치 참여는 좀 어렵다라는 그런 논리를 바탕으로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좀 막고 있는데, 굉장히 아이러니한 거는요, 고등학교 교과서에 정치라는 과목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정치를 가르치면서 참여는 안 된다? 저는 이게 너무 아이러니한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를 다니는데 음악이나 체육 같은 과목을 직접 해보지 않고 교과서로만 배운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해봤을 때 확실히 많이 늘어나고 훨씬 더 좋은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과서로만 배우고 실전은 안 돼 라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현실인 거죠. 그래서 청소년이 정치에 참여하게 되면 뭐 부작용도 있겠죠. 하지만 더 큰 순기능으로서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내가 정치의 법안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나의 삶에 정치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직접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면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해외 사례에서 이 청년들에게 당비를 면제해 준다 뭐 이런 사례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청년 정치의 가장 큰 장벽으로 꼽는 것이 비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 자금 문제, 뭐 상당히 좀 우리 사회에서는 부정적으로 자꾸 인식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청년들의 의회 진출을 어렵게 하고 있다, 좌절시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을까요, 서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자금과 관련된 제도는 우리나라는 좀 많이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공직선거법상 기탁금이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 그다음 국회의원, 뭐 시도지사, 뭐 지방의회 의원 이런 사람들이 후보가 되기 위해서 일단 등록을 할 때 내야 되는 돈이거든요. 근데 이 등록을 할 때 내야 되는 돈은 사실 액수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의 경우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1,500만 원 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그런 돈이 사실은 쉽게 나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국회의원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OECD 국가 기준에서 우리나라보다 기탁금이 많은 나라가 딱 하나 있습니다. 예, 일본이 더 많고요. 우리나라와 일본을 빼고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냐면 영국이거든요.
근데 영국의 후보자가 후보 등록을 할 때 맡겨야 되는 돈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1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개념적으로는 행정 대집행 비용 이런 표현으로 쓰는데요. 그러니까 후보자가 캠페인을 하는 동안에 예를 들어서 시설물 설치를 잘못해서 과태료를 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은 뭐 차가 지나가다가 가로수를 다치게 해가지고 뭔가 배상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하자면 사전적으로 맡겨놓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행정 집행을 대신하는 방법으로 이제 들어가는 돈이거든요. 또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돈이 그렇게 많이 필요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상한이 영국은 180만 원 정도인 거고 아예 없는 나라도 있습니다. 아예 없는 나라는 어떤 개념이냐면 선거 캠페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공적 행위이므로 그 후보자 개인이 나중에 법적으로 감당을 해야 되는 비용이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과태료를 선납하지는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제 사후적으로 하면 되는 것이지 발생 전에 맡겨놓는 건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에 따라서 없는 나라도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현재 맡기고 있는 돈이 너무 크기 때문에 기탁금 제도 전반, 그러니까 기탁금 내는 액수 문제, 두 번째로는 상환 요건 문제,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정비가 꼭 필요합니다. 네, 이 정치 진출을 좌절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는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 지금 하나하나 예로 들어주셨는데 정책적으로 제한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청년 입장에서는 당연히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안 작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물론 이제 기탁금이라는 게 여러 가지 좋은 방지하는 것들이 있죠. 무분별한 후보가 난립하지 않게 한다든지 아니면은 선거의 과열이나 혼탁을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후보자의 성실성을 담보한다든지 이런 선 기능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청년에게 있어 기탁금 내는 것 그리고 10% 이상 득표하는 것 불가능하거나 정말 어려운 이야기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제도적으로 바꾸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별로 없어 보여요. 몇 살까지는 기탁금을 좀 적게 낸다든지 아니면은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득표율을 좀 낮춰준다든지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면밀하게 논의만 되면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건데 이게 이렇게 오랫동안 이야기만 되고 바뀌지 않는다는 건 정치 참여에 있어서 청년들을 계속해서 배제하겠다는 의도는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네.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는 미디어가 발달하고 하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효과적으로 별로 돈을 안 들이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보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제 앞으로는 돈이 있어야 선거를 치른다 이런 인식 자체를 좀 버려야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인식 개선의 문제도 함께 꼽아보게 되는데 서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습니다. 후보자들마다 한 번 선거에서 쓰는 선거 운동 비용의 편차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조금 써서 선거 운동 하는 분도 있고 여전히 많이 쓰는 분들도 있는데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 선거 운동 하시면 왜 전철역 내거리에서 개조 트럭에서 노래 빵빵 나오고 앞에서 색깔 갖춰 입은 분들이 막 율동하고 근데 이제 이런 캠페인을 하려면 돈이 많이 듭니다. 개조 차량을 빌려야죠. 그다음 음악 스피커 볼륨 좋은 스피커를 빌려야죠. 거기서 운동하실 분들 인건비도 춤추시는 분 인건비도 드려야죠. 그런데 요즘 사실 한 50대 이하 시민들만 하더라도 이런 선거 캠페인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뿐만 아니라 좀 옛날 모습이라고 많이 느낍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후보자분들이 좀 젊을수록 이런 캠페인을 지양하게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이제 직접 발로 골목골목 누비거나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온라인을 많이 활용을 하거나 이런 방법들을 쓰게 되는데 그러니까 캠페인 방법에 있어서도 과거에 비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법이 개정이 돼가지고요. 예비 후보자들은 어떤 지방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상관이 없이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법적으로 요건은 있지만 허용된 범위 내에서 정치 후원금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정치 후원금을 통해 가지고 조달 가능한 범위에서 캠페인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자꾸 제도가 바뀌어가고 있기도 합니다. 네. 어느 정도 그 변화는 감지하고 되고 있고 또 그 변화가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 것 같다라는 말씀이고요. 해외 사례를 우리가 이제 항상 좀 참고하는 이유가 우리에게도 어떤 그 가능성을 엿보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해외 할당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고민 중에 하나가 청년 할당제라는 것인데 과연 그렇다면 이러한 할당제가 청년 세대의 대표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통상 정치에서 청년 할당을 법률로 두고 있는 나라는 극소수고요. 대체로는 다 각 개별 정당의 당원 당규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원 당규에서 당직자를 선출을 할 때는 청년을 몇 프로, 아니면은 공직 후보자를 선출을 할 때는 몇 프로 이런 규정들을 두고 있는 나라의 정당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원내 정당들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이제 원내 제1당, 원내 제2당, 원내 제3당 이런 당들이 당직이나 공직 후보 선출 과정에서 청년의 퍼센테이지를 두고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청년 정치인의 풀이 충분히 넓어질 때까지는 좀 유지를 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이 이제 제도적인 부분의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도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남아있는 그 태도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년 정치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것인데 이것이 변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또 제도가 바뀌어도 무용지물이 될 것 같아서요. 이 청년 정치가 이제는 그렇다면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인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안 작가님께서 네. 그 부분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맞는 말씀이시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아직까지도 이제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뭐 이해는 됩니다만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우가 정말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치 신인들이 이제 나타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권자 대비 당선자 수가 이렇게 심각하게 불일치를 이루는 것 자체는 정말 큰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 대표성이 청년들이 훼손되고 있는 거고 지속적인 불평등이 나타나고 있는 건데 뭐 기성세대 분들 혹은 이제 뭐 올드보이라고 지칭되는 아주 이제 오래 하신 정치인들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 청년들이 대놓고 말씀 안 하시겠지만 너네가 뭘 알아? 뭘 알아야지 정치를 하지 하는데 저는 좀 반대로 묻고 싶어요. 그래, 뭘 알아야지 정치를 잘하는 건가요? 이렇게 좀 반대로 질문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이 뭐 못할 것이다, 경력직이 잘할 것이다, 아니면은 뭐 기존에 했던 사람이 힘이 셀 것이다, 그런 인식을 바꾸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정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 나가야 할 지향점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 청년 정치를 활발하게 펼쳐나가기 위해서 이들을 위한 정치 교육을 개인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과 정치가 만나는 것부터 이제 좀 금기시된달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 청년 정치 교육을 과연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하는 것이 좋을지를 좀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각각 두 분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서 교수님 얘기해 주시죠. 저는 사실 이 부분,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얘기가 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적 어떤 장벽, 뭐 제도 이런 관점보다는 개인의 인생 라이프 사이클의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정치를 굉장히 자연스럽고 체험을 하면서 이 커온 분이 고등학교를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청년이 되었을 때 정치를 참여하거나 의견을 내거나 이렇게 하는 거하고요. 초중 고등학교에서는 가능하면은 정치 근처 가지 말아라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거권을 갖게 되면서 이제 막 관심을 의무적으로 가져야 되는 이런 사회 두 가지를 극명하게 대비시켜 본다면 사실 우리나라의 시민들도 좀 개인의 인생에서 연속적으로 정치를 접할 때가 되지 않았는가. 옛날에는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죠. 우리 사회에 뭐 관권 선거도 있었고 부정 선거도 있었고 많았는데요. 지금은 우리 민주주의 역사가 많이 쌓였다. 그리고 전 세계에 보더라도 우리나라는요. 무슨 민주주의 지수를 내는 여러 기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민주주의 지수를 내는 여러 기관들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A급 민주주의 국가로 다 평가를 받는 나라이고요. 그 얘기는 우리나라 시민들의 어떤 민주의식이 그만큼 많이 높아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청소년인 시민들도 좀 믿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뭐 청소년들이 모의 선거를 한다든지 모의 국회를 한다든지 모의 재판을 해본다라든지 아니면 선거 있으면은 실제 선거 캠페인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 참여 관찰의 방법을 써본다라든지 이런 이제 다양한 방법의 정치를 일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이 쭉 진행이 되면서 청년이 되었을 때 좀 이제 보다 본격적인 어떤 정치적 표현을 하거나
아니면 후보가 되어보거나 이런 형태로 이전이 가능하도록 교육이 접합이 돼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청년들의 어떤 참여, 사회 참여 부분이 이제 사적인 부분에 관심에 많이 머물러 있는 느낌이 있어요. 그것을 공적으로 좀 확대시켜야 된다. 그럴 필요가 있다. 좀 독려해 주자 이런 말씀이신 거죠? 네. 안 작가님 좀 이어주시죠. 네, 뭐 정치가 교육으로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교육으로서 또 정치인이 육성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절대 맞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뭐 국방이나 안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전문가를 초빙해서 정치인으로 앉히는 게 맞겠죠. 근데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정치인들이 해야 될 일들은 평범한 국민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거기 때문에 교육으로서도 해결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저는 이제 청년으로서 청년들의 정치 혐오 뭐 이런 단어를 정말 많이 쓰잖아요. 교육을 뭐 받으라고 해도 받을 청년들이 많이 없을 것 같은 게 우리가 봤을 때 대한민국의 정치,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진영 논리로서, 이념 논리로서 정치를 이분화시키고 거기서 교육을 어디서 받았냐, 누구한테 받았냐 이런 걸로써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고 혜성처럼 나타나는 청년 정치인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평범한 청년들이 정치에 참여하고자 아니면 정치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경우가 정말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기성세대들이 정치판을 이렇게 좀 구분시켜 놓고 청년들로 하여금 정치적 좌절감 그리고 정치적 혐오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한 것에 대해서 반성하는 자세가 또 먼저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 각각 두 분께 드릴 텐데 청년 정치를 통해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과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청해서 듣고 싶습니다. 서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기후위기 문제하고 불평등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유럽 각 국가들이나 아니면 뉴질랜드라든지 이런 쪽에서 30대 총리가 대거 등장을 하고 있는 맥락도요. 어떻게 보면은 이 기후위기 문제나 아니면은 전례 없는 불평등 문제는 단순히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지구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류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청년 세대의 어떤 감수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나라에서도 조사를 해보면은 이 기후위기가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을 하는가. 그리고 기후위기가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참여로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가. 이런 걸 조사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조사를 갤럽에서 합니다. 국가 간 비교를 하는데요. 다들 심각하다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놓고 보면은 내 생활에 대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는가 이런 거는 젊은 세대일수록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니까 굉장한 기후위기 스트레스를 받고 있고 그다음에 불평등 문제에 대한 감수성도 굉장히 다릅니다. 기성세대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민감하게 느끼는 당사자 세대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적으로 발언하고 참여하고 선택을 하는 공간들이 만들어져야 우리 사회 전체가 당면하고 있는 이 긴박한 문제가 조금 더 빨리 대안을 찾아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문제를 그리고 그 누구보다 청년 세대가 잘 해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예. 우리 안 작가님 청년 세대를 대표해서 네. 말씀해 주시는데 사실 이제 오늘 해주신 말씀 중에 많은 부분이 청년 세대가 갖고 있는 어떤 마음의 상처, 뭐 요즘 젊은이들 언어로 뭐 마상 이렇게 네. 부르기도 하던데 그런 것이 엿보였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 오늘 이 프로그램에서 말씀을 나눈 주제이기도 한데 청년 정치가 앞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면 청년들이 갖고 있는 지금 겪고 있는 많은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어떤 고리, 그렇죠. 시작할 수 있는 고리가 될 수 있다고 보세요? 네, 뭐 청년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마상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 당연하고요. 제가 이제 청년들을 뭐 대변해서 이야기를 좀 했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고 뭐 기성 정치인들, 기성 세대를 탓하려고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축구를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더라도 메시나 호날두 이런 선수들은 알 거예요.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데 세계 최고의 공격수를 보유한 아르헨티나나 포르투갈이 월드컵에서 우승을 하지 못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11명의 축구 선수들이 한 팀을 이루어서 밸런스를 이루어서 움직여야 되는데 공격수 하나만 잘한다고 우승은 절대 할 수 없는 거죠. 저는 대한민국 정치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기성 정치인분들이 뒤에서 든든한 백이 되어주고 거시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그리고 청년들에게 좀 디렉션을 줄 수 있다면 좀 민첩하고 날렵하고 그리고 실행을 빠르게 하고 그리고 트렌드에 빠른
청년 정치인들이 공격수 같은 역할을 해준다면 이 밸런스가 맞아서 대한민국의 정치가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년들 정말 우울증 등과 같은 마음의 상처 정말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청년 정치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험해보지 않고는 모르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과 같은 이치죠. 그래서 청년 정치인들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제도적 환경 이런 것들이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청년 정치의 미래를 함께 고민해 보면서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청년들에게 과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권리를 주었던가 이런 또 반성을 하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찬란한 시기를 보내고 있을 청년들인데 이 청년기 청사진 청년들이 스스로 그리게 하고 또 그들이 가감 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이 권리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게 됩니다. 오늘 선거와 나침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